어제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나흘째 8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60대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금의 확진자 추세만 보면은 오늘 0시 기준으로 3,376명, 이게 전일에 비해서 134명 줄었고요. 네. 전주 일요일 발표에 3,833명에 비해서는 457명이 감소해서 확연한 감소 추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도 줄기는 했는데 17명 줄어서 실제로 그 11일간 감소 추세이면서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50.6%로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사망률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제도 51명이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률은 0.91%인데요. 최근의 사망률은 1%를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사망률은 아직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망률이 아직까지는 증가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거리두기가 16일까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일단 16일까지는 한 번 연장해서 2주간, 4주간 토탈한 것이기 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단계적으로 완화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3차 접종률이 81.1%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35%인 것이 지금 15%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개연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앞으로 16일부터 2주를 하면 설 연휴가 낀다는 네. 얘기죠. 일반적으로 연휴,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 특별 방역 대책 같은 것들을 하고 굉장히 주시해서 봤었는데 실제로는 이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는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조금 다른 것이 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 의료체제가 과연 감당할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번 달 말에는 아마 이것을 새로 결정을 해서 새로운 방역체제, 의료대응체제 또는 역학조사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야 될 시기가 이번 달 말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는 그래도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한 번은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16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간단하게라도 즉 지금 9시지만 뭐 이걸 12시로 한다든지 혹은 뭐 사적 모임을 지금 4인으로 한 것을 6인 정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의 유행 상황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완화는 하지만 이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까지는 아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되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완화는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은 방역 피로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조치와 일상이 동행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면서 다시금 일상에서 많이 겪게 될 텐데 찬반 양론이 계속 엎치락덮치락 하고 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이 방역 패스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이 이 유행의 감소라든지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일부 효능이 있다고 역할은 보시나요? 하겠죠. 네. 하지만 그 아무리 일부라 할지라도 지금 미접종자들이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 6% 정도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그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방역 패스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이게 대형 마트라든지 혹은 백화점인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시설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좀 더 안전한 감염 위험도에 비해서 상황을 보면은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적용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마트 정도는
필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어찌됐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계속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도 시행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란 제일 먼저 남아공부터 시작을 했죠. 네. 남아공, 미국 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 또 이웃 나라 일본도 지금 8천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만 명 올라가는 것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2만 명, 3만 명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속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면서 우리 의료 체제가 대응을 하느냐. 또 특히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경증 무증상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중증화가 되지 않고 초기 치료를 함으로 해서 입원율을 낮추는 방식의 1차 목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화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시뮬레이션에서는 2,000명까지 올라간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방역 태세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더구나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2,000명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의료 체제 이 역량 안에 있는 1,000명 조금 넘어가는 수준, 뭐 많아도 1,500명 안에서는 좀 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또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해이해질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유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의료 체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가벼운 감기는 분명히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오미크론을 제어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환자가 과연 2, 3만 명 매일 생겼을 때 그 누적되는 환자들을 다 보면은 이 환자들이 코로나 증상뿐만 아니라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탁과 진료 같은 것들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체제가 현재로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재택 치료를 많이 했을 때 과연 동네 의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밤중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도 대규모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방역 체제를 지금 1월 말까지 벌어놓은 시간 안에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비되는 이 속도가 좀 늦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의료 현장의 혼선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럼 정부가 이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좀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들을 다 진단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라는 항원 진단 키트를 네. 사용을 해갖고 일단 찾아낼 수 있는 만큼은 대규모로 다 찾아내서 억제를 하는데 이 유행의 억제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거의 공기 감염에 가깝기 때문에 뭐 거의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잠깐 대화하는 정도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감염 억제라는 것은 유행 억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초기의 치료, 조기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 해서 중증화를 막아주는 그런 방식의 의료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역학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감염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접촉자를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고위험군, 특히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들의 감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최대한의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일환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목요일쯤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용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구입한 물량은 76만 네. 2천 명분이기 때문에 네. 뭐 지난 2년 동안에 발생한 환자가 66만 4,391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네요. 실제로 오미크론 같은 것이 2, 3만 명씩 하루에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 자체가 부족할 수가 있죠.
다음 주 13일 목요일 이때 초기 물량이 도입은 된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2만 명 정도 네.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3, 4천 명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1,000명 정도를 처방한다고 그러면은 한 3주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주 이내에 또 새로운 물량이 수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물량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 쓸 것이냐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약은 12세 이상 40kg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5일 이내에 투약했을 경우 88% 정도의 중증 예방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방할 때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층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합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더 처방을 해야 될 우선순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미접종자예요. 아. 미접종자들한테 처방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거부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접종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네. 처방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이면서 이 미접종이 되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고위험군으로 중증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위험성이 높은 분들한테 먼저 처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찌 좀 이 치료제가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덜어주는데 그리고 확산세를 조금 줄여주는데 효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둘 다 아마 효능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임상 3상에서 5일 네. 이내에 복용했을 때 88%다. 3일 이내에 복용한 89% 네. 거의 10명에 1명만 위중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0%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론적으로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실제 임상 현장에서 50% 이상만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래도 사실은 의료 체제의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더구나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잘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료 체제에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백신 얘기도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접종을 했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화이자나 모더나인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플랫폼이고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mRNA라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이 노바백스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돌기 단백질인데요. 거기에다가 마트릭스 M이라는 면역 증강제를 중심에다 넣어서 모양은 바이러스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유전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껍데기만 돌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형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부작용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350만 명 미접종자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백신의 부작용 사례나 이런 것들이었다 하면은 이 노바백스는 그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백신일 수가 있고 사실은 저연령층 17세 이하에서도 접종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17세 이하의 임상 실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용할 수는 없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소규모 임상 시험을 하면서 좀 연령을 낮춰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접종을 이 노바백스로 접종하는 것이 지금 다른 백신들도 이 플랫폼으로 접종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은 그런 접종을 하는데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치료제와 백신 모두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또 키프루스 공화국이라고 이 섬나라에서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성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다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환자 안에서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할 수 있는 이거 코인펙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동시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한 30개 중에 변이 중에서 11개 정도를 이 델타 변이주가 가져온 상태로 이 복합된 상태
잡종 상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실제로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환자는 25명 정도인데요. 11명은 입원 환자에서 발견이 되었고 14명은 일반인들한테 발생이 되었는데 이 환자들의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때 위중증도라든지 혹은 전파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런 지금 어정쩡한 상태의 잡종 바이러스가 과연 오미크론보다 더 강할 수 있는지는 네. 의심이 들어서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것은 뭐 모니터링은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역 태세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잡종 바이러스의 발견도 계속 우리는 추세를 주시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선제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의 역량이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